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죠. 사형제가 12년 만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다시 올랐는데요. 오늘 공개 변론에서 쟁점이 된 내용은 뭐였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2030 젊은층 대출자와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졌는데요. 목요일 경제일기 코너에서 대책과 실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이번 주는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춰서 자체 수요조사, 그러니까 시사야 인기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는 무엇인지, 나의 최애 원픽 게스트는 누군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에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김성환의 시사야 외쳐주시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 아베 전 총리의 조문 외교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 차원의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민간협의회가 열렸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이 피해 배상을 거부하면서 그들이 보유한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럴 경우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유력한 해법으로 꼽히는 대위 변제,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하는 대신 한일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 역시 이견이 크다는 건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민간협의회에 불참한 피해자 할머님은 일본 측으로부터 사죄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이 소원이란 입장을 전했다고 하고요. 다른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대위 변제에 기금을 만든다면 최소한 전범 기업의 참여가 필수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당위론과 현실론 모두 현실화되기 쉽지 않은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답답함이 앞섭니다. 일제강점기에 군함도를 운영했던 미쓰비시가 최근 중국인 강제징용을 사과하는 추도비를 건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 방법 정말 없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와 양국 미래 문제는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풀어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미래를 위한 논의에 일제 피해자들이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코너 시작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뉴스할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를 인용보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 한 가지가 누락돼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7월 첫 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7%, 못한다는 응답이 57%로 나타났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꾸준히 신경 쓰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곽지연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두 번째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것은 어제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이른바 빅스텝이라고 불렸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해서 이 가파른 이자 부담 증가로 이 부담을 겪고 있는 층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책 마련에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행보, 민생 문제에 집중하며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좀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출근길 문답, 도어 스태핑 잠깐 반짝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좀 혼선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번 뉴스야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네. 원래 이전에도 뭐 대통령이 외부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을 대통령실 용산 청사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 했고 근데 어제하고 오늘은 또 공교롭게 다 외부 일정이 있어서 이틀 동안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항상 매일 외부 일정이 있진 않으니까요. 언젠가는 맞닥뜨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들은 계속 대기하면서 질문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후 상황 좀 지켜보죠. 이제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오늘 사법개혁 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민주당이 국회 원구성 협상 중단을 선언했어요. 왜 그런 거죠? 네, 이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 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사법개혁 특위 명칭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변경하고 위원은 6대6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안건은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잠정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부분까지는 잠정 합의가 됐는데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개특위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 하나 선택권을 줬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일괄 타결 후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이 비공개로 하기로 한 협상 내용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면서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후 5시께 기자들과 만나서 자신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면서 이게 협상 타결 의지와 진정성이 있기나 한 것이냐. 분명히 어제 국회의장과 함께 만나서 모든 걸 일괄 타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협상이 완료도 안 됐는데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생중계하듯이 유리한 대로 입맛대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국회 원구성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사개특위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합의했다 이렇게 봐야 될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각 상임위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이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방위 행안위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네. 그다음에 행정안전위원회 이 두 개 상임위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인데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나눠갖자. 그래서 그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에 따르면 민주당이 행안위 과방위를 모두 다 차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아직 타결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선택권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거짓말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는 분명 취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왜 저러는지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맞받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뭐 원래는 법사위 문제였다가 다시 사개특위, 그다음에 원래 행안위 가방위 두 가지였다가 사실은 지금 이제 과방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쟁점이 좁혀지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협상 경과를 그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이 부분은 좀 신뢰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당장 내일 중에 타결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럼 4월 뒤인 재헌절까지 원래 그때까지 원구성 협상 타결 짓기로 했었잖아요. 네. 협상 끝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지금 시점에서는 좀 단언하기 어려운데 일단 신뢰관계 문제만 좀 회복이 된다면 아마 지금 남은 쟁점은 사실상 과방위원장 하나이기 때문에요. 네. 뭐 일단 협상에 이제 실제로 돌입했을 때 뭐 여야 원내대표 간에 그 말하자면 어떤 논의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이제 협상 자체의 시간이 오래 걸린 상태는 아니고 기존 쟁점들은 거의 좁혀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빠른 시간 안에 타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불신을 조장하고 신뢰를 깼다.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만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 측대로 뭐 권성동 대표가 뭐 그럼 하지 말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든지 또 송원석 원내수석도 저기서 트집을 잡아서 결렬선언을 했다. 좀 이렇게 좀 감정적인 대응을 서로 보이고 있어서 내일 중으로 뭐 이게 좀 가라앉을지는 사실 한 내일 오후 정도까지는 최소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대표 직무대행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 이것도 이 원구성 문제 협상에서 좀 어떻게 보면 파생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KBS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는데 여기서 이 과방위를 누가 가져가는 게 왜 중요하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답을 하기를 이 민주당은 여당에서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다. 이 전제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건데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인터뷰하는 KBS를 비롯해서 MBC도 다 민주노총사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발언 직후부터 좀 논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덧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얘기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발언, 이 집권여당 대표의 언론관으로 좀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파장이 커지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발언의 취지를 묻는 현장 기자들과도 설전을 벌였다고요? 네, 사실 이 발언 자체가 KBS 인터뷰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 마침 또 진행자가 KBS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직후부터 아니 언론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굉장히 반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 입장을 강조를 했고요. 아침 최고위원회가 끝난 이후에도 이제 KBS 기자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데 그 취지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KBS에 대해 얘기했는데 KBS 기자가 묻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소속이 어디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또 오전에 다른 자리에서는 이제 MBC 기자가 뭐 마찬가지로 항의성 질문을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뭐 민주노총 소속이냐 이렇게 묻는다든지 인터뷰 내용에 대한 항의성 질문에는 사실인데 뭐 이렇게 답을 하는 등 뭐 권성동 대표도 좀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돼버리면 과방위를 더 놓으면 안 되겠다. 위원장 자리를 놓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민주당은 이수진 원내대변인 논평을 내서요. 이 공영방송이 특정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반드시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꼬집으면서 국민의힘은 과거 대통령실이 나서서 공영방송 세월호 보도에 불법 개입했던 자당의 부끄러운 역사를 먼저 되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론계 반응이 궁금해요. 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그리고 MBC 본부가 오늘 강하게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KBS 본부는 권대행의 발언은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물론 KBS 구성원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권대행의 발언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도 권대행의 발언에 대해 상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후한 무치한 행동에 대해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과 또 장제원 의원 불화를 겪고 있다고 하는 설이 계속 돌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내일 오찬을 할 예정이라고요.
네, 일단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까 그 KBS 기자 항의성 질문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네. 그 자리에서 장 의원과 자신은 사이가 좋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내일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고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이고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다. 잘 지내고 있다. 뭐 이렇게 형제를 강조하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후에 장제원 의원도 기자들과 잠깐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네. 이제 서로 이제 보통 그 공개석상에서는 직함을 부르기 마련인데 성동희 형과는 늘 점심 저녁 먹는다. 좋은 이야기 나누겠다. 자주 식사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럼 불화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화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불화가 좀 있기는 했었는데 그걸 잘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질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 설명을 보면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장 의원과 제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견의 존재 자체는 이제 인정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또 장제원 의원도 그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 이견이 없느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제 입장을 안 말씀드리고 지켜보고 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말씀도 안 드렸다. 또 지켜보고 있다. 이 지켜보고 있다는 단만 반복을 해서 불만이 없다, 이견이 없다 이런 얘기는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좀 뭔가 이견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준복 정무수석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준복 정무수석 얘기나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다 마찬가지로 네. 설사 다수의 이견이 있더라도 이걸 전제를 하는 거죠. 이견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무슨 여당 내에서 파열음이 난다거나 무슨 권력투쟁이 지금 비발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사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한 건데요. 네. 이준복 정무수석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조그마한 일에 삐쳐서 사발 깨지는 소리를 장 의원이 하겠느냐. 장 의원이 그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제 핵심 지금 말하자면 불화설이 왜 나온 거냐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중징계를 받고 지금 당대표 자리에서 사실상 뒤로 물러나 있는데 네. 그러면 이 자리를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임시로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른바 조기 전당대회를 할 것이냐 사실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윤심이 뭐냐 여기에 대한 해석 차이였는데 네. 이준복 수석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대통령실이 콩나라 판나라는 게 옳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생각 차이가 있긴 있었던 것 같고. 일종의 약간 장군멍군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 이맘때쯤 상황을 보면 네. 이준석 대표 징계가 실제로 이뤄진 게 지난주 오늘 정도였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8일이었으니까 금요일 날 새벽에 징계 결과가 발표가 됐죠. 오늘 이제 한 몇 시간 정도 네. 있으면 딱 일주일이 되는 건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장제원 의원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주장하는 쪽이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만류하는 쪽이었는데 네. 그 국면에서 보면 사실 장제원 의원 의견이 관철이 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후처리 문제를 놓고는 이거를 임시 전대로 할 거냐 아니면 직무대행 체제로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의견이 관철이 된 겁니다.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하고 권성동 의원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긴 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준복 정무수석도 이런 거 가지고 삐치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좀 보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중앙당사의 윤석열 대통령 사진 그러니까 존영을 거는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요. 사실 존영이란 말 자체는 이제 권 원내대표나 그 국민의힘 의원들 입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바는 사실은 아니었고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존영 논란에 지금 빗대서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었는데 네. 이게 권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그러니까 비공개 최고위원회 때 여의도 중앙당사 등에 윤 대통령 사진을 거는 방안을 좀 검토해봐라. 이 계기는 각 지역당 그러니까 시도당에서 이제 윤 대통령 사진을 좀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네. 그 중앙당사에도 이거 거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권 원내대표가 이런 취지로 한번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 중진 의원들이 이게 중요한 문제냐 권위주의적이다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고 나선 건데요. 조경태 의원, 김태우 의원이 잇따라 라디오 인터뷰라든지 SNS 등을 통해서 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등 당 내에서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른바 이제 경찰국 신설 문제 발표했다가 사실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하고 경찰 내부에서도 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일 경찰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내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기존 행안부 안에서 이제 경찰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국단위 조직, 즉 경찰국을 세객과
한 15명 정도의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오늘 사전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현재 30명의 경찰 치안감을 한 자리 늘려서 이 치안감에게 그 치안감급 이제 국장에게 행안부 경찰국장을 맡긴다 이런 구상을 밝혔는데요. 네. 이 최종안에는 행안부 안에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그리고 경찰 소방 지휘규칙 제정 두 가지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또 경찰국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국장을 맡도록 한다. 그러니까 경찰 출신 현직 경찰관이 이 치안감 계급에서 이 국장을 맡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담길 거라고 합니다. 또 경찰국 안에 있는 세 개과는 인사지원, 총괄지원, 자치경찰지원 이렇게 세 개과가 그 담길 것으로 지금 그 구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중 핵심이 될 인사지원과는 경찰 고위직 인사대청 등의 업무를 하는데 이 과도 이제 현직 경찰관이 과장을 아마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현장 분위기는 좀 아직까지도 이제 비판적인 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상민 장관이 오늘 이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서 현장 경찰관 등 30여 명과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행안부 안에 설치될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할지 설명드렸다. 이상민 장관이 이제 간담회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설명을 했고 네. 잘 설명이 됐다. 좀 이해를 하는 분위기였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그러니까 이른바 직협이라고 하는 이 대표단에서 오늘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네. 직협은 행안부 소관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에 치안사무가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서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직협연합회장단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도 또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예. 이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라는 피켓을 이제 몸에 두른 채로 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조계사 입구에서 인도까지 3부 일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 좀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경찰국 신설하는 거 뭐 불법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 쪽 반응은 어때요? 당연히 민주당 야당 쪽에서는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상민 장관이 오늘 아까 말씀드린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네. 경찰에 대한 지휘 통제라든지 감독, 징계, 감찰, 인사, 예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을 야당에서 아마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이걸 시행령으로 하는 게 안 된다. 법령 근거를 따지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사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인사, 법령 재개정, 국가경찰위원회 구성 안건 부의 재심의 등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 애초부터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제 그 전자가 아니라 후자 쪽이고 이것은 개별 법령에도 행안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국회 상임위 배분 문제 연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과방위하고 행안위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게 지금 뉴스에 그대로 좀 녹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경찰 수사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답변서를 제출했다고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 콘텐츠 대표가 이 허위 경력 관련 이 서면 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김 전 대표 측이 이달 초에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네. 제출 시점은 경찰이 올해 5월 초에 서면 질의서를 보낸 지 약 2달여 만이었다고 합니다. 이 답변서는 지난해 1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단체가 이 김 전 대표가 시간 강사 또 겸임 교수로 강의했던 대학에 제출된 이력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고발이 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데 따른 건데요. 그 수사 개시 시점에 그러니까 올해 5월에 최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서면으로 조사를 하기로 한 게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대학 관계자 입장도 다 조사했고 서면 조사 단계가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서를 보낸 것이라고 당시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 김 전 대표 측에서 경찰이 낸 서면 답변서는 분량이 상당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경찰은 답변서를 좀 이제 분석을 한 뒤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수사 결론 내리는 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답변서 내용을 보면 분량이 상당하다고 하고 그 여러 개 대학에서 강의했고 이력서를 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실관계를 대조하고 분석하는데 한 며칠 정도는 아마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이사야 이번 주는 청취자 여러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문자 받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코너가 무엇인지, 나의 최애 게스트, 애정하는 연사는 누구인지 인기투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세요. 9909님, 시사에 애청하는데 곽재훈 기자님 코너 좋아요. 야간 시간대라 라디오 DJ 목소리 같습니다. 이 밤에 잘 어울려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1003님, 최애 코너는 오늘의 발견입니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라 좋아요. 노래도 들을 수 있고요. 최애 게스트는 지금 나와 계신 곽재훈 기자님.
사슴 같은 눈망울로 뉴스를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옆에서 지금 계속 웃고 계시는데요. 사슴 같은 눈망울 괜찮으시죠?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씀인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견만 해주십시오. 청취율 조사 기간엔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추첨을 통해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수십 년간 존폐 농장이 이어졌던 사형제가 12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습니다. 오늘 오후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도 열렸는데요. 손수호 변호사 연결해서 사형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어떤 분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는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사실 지금 분이라는 호칭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일단 30대 청구인 A 씨는요. 존속살해, 강제추행 등으로 1심 재판 중에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거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인 사형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 건데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요. 이 헌법재판에는 보조 참가인 B도 있습니다. 네. 이 보조 참가인은 99년에 삼척의 한 도로에서 20대 신혼부부가 운전 중에 자신의 차량을 추월했다는 이유로 엽총으로 살해했거든요. 예.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형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헌법 소원 심판 공개 변론이 오늘 이제 열린 건데요. 이 공개 변론이라는 게 어떤 절차입니까? 통상의 재판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당사자가 법정에 나오고 또 재판이 열리면 판사 앞에서 공격 방어가 이루어지는데요. 네. 그런데 헌법재판은 약간 독특합니다. 헌법재판소법 30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 정당해상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통상의 어떤 구두 변론에서 이루어지는데 네. 이번 사건 같은 헌법소원 심판이나 위헌법률 심판은요 서면 심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거든요. 예. 이번에 그런 절차를 가진 겁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한 로스쿨 교수를 비롯한 참고인에게 직접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의 자료를 얻기 위한 그런 절차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 이제 변론한다고 하면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서로 간에 주장을 다투거나 이렇게 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 공개 변론에는 누가 나와서 그러면 서로 간에 다투게 되는 겁니까? 네. 청구인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또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를 대리하는 대리인이 나왔고, 그리고 또 특별하게 참고인으로 국내 로스쿨 교수 3인이 출석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허완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장영수 고대 로스쿨 교수가 나왔고, 또 헌재가 직권으로 선정한 참고인이 있어요.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나와서요. 각자의 학문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판단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던데 이번 사건의 주요 장점은 뭡니까? 사실 사형제도가 우리 헌법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우리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하는 것이냐 여부가 쟁점인데 네. 거기에 딸린 세부 쟁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개만 간단하게 짚어보면은요. 첫 번째는 생명이라는 게 과연 절대적인 가치이냐 여부입니다. 만약에 생명권을 절대적인 기본권으로 본다면 국가도 그걸 박탈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형제도는 위헌으로 판단될 것이고요. 네. 반대로
특정한 인간에 대한 생명권의 제한이 아주 중요한 경우에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런 경우에는 사용제가 또 합헌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한 두 번째 쟁점으로는 과연 사용제도가 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단 사용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용제도가 존재하지만 과연 사용제도 때문에 우리 사회의 범죄가 특히 살인 등의 흉악한 범죄가 과연 줄어들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사용제도는 특별한 효과가 없다는 것인데요. 또 반면 사용제도가 사용제의 합헌을 주장하는 사용제도 합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용제도가 전혀 겁을 주지 못하고 사용제도를 범죄자들이 또는 예비 범죄자들이 사용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사용제도를 없애달라고 국가에 호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것만 보더라도 사용제도는 범죄자 또는 예비 범죄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위화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범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제도는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쟁점과 주제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용제 존폐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여러 차례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각하되는 경우 실질적인 판단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96년도에는 7대2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5대4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에 관해서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즉 이번 사건에서 사용제도가 위헌이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5대4로 위헌 의견이 한 명 더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이 9명이기 때문에 9명 중에 6명의 찬성 의견이 존재한다면 이번에 사용제도가 위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추세로 보자면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특정한 제도 또는 특정한 법률상의 법률 규정이 과거에는 합헌으로 판단받았다가 이제 좀 시대가 변하고 또한 사회상이 변하고 국민의 법관정이 변하면서 점차 헌법재판관들의 이제 의견이 달라지면서 결국은 위헌 판단 받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통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그동안의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서 사용제도에 대한 위헌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짐작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시점에서 보자면 사용제가 헌법상에 이제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사용을 집행하지는 않는 국가죠. 사실상 사용제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사형이 집행된 게 김영삼 정권 말기인 97년 12월 30일입니다. 그때 23명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법적으로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존재합니다만 오랜 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2007년에는 엠네스티가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59명가량의 사형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아주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형을 선고하는 일도 뭐 예전 과거보다 많이 줄기도 했고 그다음에 사형을 집행하지도 않으면 그냥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논쟁을 하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적도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또는 국제적인 논란을 감수하면 국내법적으로는 지금도 언제든 사형 집행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의원 시절에 법안을 하나 발의했는데요. 그 내용이 사형 확정 시에 6개월 내에 집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도요. 대통령이 되면
추가범의 경우에는 사형 집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사형제도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이제 국내 정치 또는 그 법감정의 어떤 변동 등에 따라서 여전히 집행할 가능성은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사형수는 굉장히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결수도 아니고 기결수도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형 확정자라는 별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교정 실무 차원에서도 교도관들이 이렇게 관리하기 상당히 좀 힘든 환경에 처해 있어요. 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 상황이죠. 지금 공개 변론 이후에 최종 선고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 겁니까?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올해 안에는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상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오늘 공개 변론이 있었는데 네. 그 내용을 종합해서 상당히 좀 신중하고 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시간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의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 또한 이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는 어찌 보면 법률적인 문제 이상의 법률적인 문제를 넘어서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최대한 신속하게 나올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 듣다가 갑자기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네. 만약에 사형제를 지금 사형을 집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형 그렇죠? 집행에 대한 결정은 누가 내리게 되는 겁니까? 사형 집행은 이제 대통령이 서명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서명하면 사형 네. 집행이 가능한 네. 상황이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거네요. 사법부의 판단은 이미 끝난 겁니다. 사법부는 사형을 네. 선고했고 최종심에서 이제 확정이 됐다면 사법부의 손은 떠난 것이고요. 그 네. 후에는 형의 집행은 행정부, 이제 특히 법무부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사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 나뉘는 상황이죠. 네. 지금 법조계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네. 이렇다 이렇게 정리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전반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사회의 변화가 조금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에서 사형 집행에 대한 이제 사형 집행을 좀 더 이제 가깝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또 되어 버렸거든요. 네. 이런 건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법리적인 문제에 더해서 이제 개개인의 여러 가지 가치관도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상당히 나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손 변호사님 개인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제 개인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중에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지금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거는 이 사형제도가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법률에 있는 이 내용이 헌법에 반한다면 위헌이죠. 예. 그러면 사라져야 됩니다. 반면 이 법률에 있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형제도가 법률이 아닌 그 상위에 있는 헌법에 아예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가 없앨 수가 없어요.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헌법 110조 4항에 예. 간접적이나마 사형에 관련된 규정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관련해서 사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난 2010년에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 합헌이라고 판단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어요. 따라서 사형제도가 옳다 그르다, 사형제가 효력이 있다 없다, 사형제도 없애는 게 옳다 그르다와 별개로 헌법에 사형제도가 규정되어 있다면 사실은 이걸 위헌이라고 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법리적인 문제 역시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깊게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좀 짚어주셨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하는 거 보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셨을 것도 같은데요. 일단 네. 오늘은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취약 차주 문제를 좀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2차 비상경제 민생대책회의를 개최했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와 관련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간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부채에 대한 지원 정책의 방향은 대부분 상환 유예였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빚을 갚아야 하는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이 정책 방향이 상환 유예에서 경감 쪽으로 바뀐 게 확인이 됩니다. 네. 이른바 채무 조정 등을 통해서 아예 빚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들으시고 이거 빚을 줄여준다는 얘기인가 하면서 관심을 가지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실제로 빚도 줄여주고요. 예. 이자 부담도 줄여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일단 지원 대상은 크게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금융, 가계차주 이렇게 세 부류로 정부가 나눠놨고요. 예. 지원 방식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채무 조정, 얼마나 어렵냐에 따라서 빚을 줄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금리 대환, 다시 말해서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신규 대출 지원입니다. 네. 아무래도 또 지금 빚만 줄여줘서는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대출을 또 받아야 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대출까지 같이 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정부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125조 원의 플러스 알파의 지원을 풀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해서는 한 30조 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8.5조 원, 그리고 안심전환 대출에 45조 원, 이게 이제 그 대환 대출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맞춤형 자금 지원에 한 41조 2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쓸 계획이다, 이렇게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일 것 같은데요. 네네. 정부도 지금 일단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급한 불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전체적인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좀 벌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피해에 대해서 일부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직접 지원 등 몇 가지 대책은 있었지만 이게 근본적인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책은 또 아니었고요. 최근에 이제 거리두기가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이 좀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장사는 장사대로 안 되고 이미 쌓인 빚은 금리 인상으로 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유예는 해줬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유예를 못 해주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미 4차례나 지금 이 유예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유예했을 때는 금융권의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빚 갚아라 그러면 소상공인들 지금 앞이 좀 캄캄한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들의 부채 부담을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이제 이분들의 자생력 자체가 잃게 된다는 문제가 지금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이 가장 급한 불인 소상공인들의 부채, 금융 부담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와 관련된 대책들이 나온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자를 쌓은 것으로 대출을 이제 전환해준다고 하더라도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담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감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일단 소상공인은 새 출발 기금이라는 걸 정부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말쯤으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고요. 이 기금에서 부실화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들을 매입해서 상환 일정을 조율하거나 금리와 원금 감면 등의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실 채권이라는 거는 은행들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 채무자하고 채권자의 관계가 돈을 빌린 사람하고 금융권하고 형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앞서 말씀드린 새 출발 기금이라는 곳에서 전체를 매입해버리고요. 이 매입한 것을 가지고 다시 계약 관계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 관계를 만들 때 금리를 조정해 준다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거나 갚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원금까지도 감면해 주면서 새로운 이제 계약 관계를 만드는 방식인 거죠.
또 예를 들면 만기 때 다 갚아야 할 돈을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토록 하는, 그러니까 상환 기간을 굉장히 늘려주는 방안도 지금 같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원 기준이나 대상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개인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구는 얼마를 받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일단 기본적인 기준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를 대상으로 60%에서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도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7% 이상의 고금리 상품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10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41조 원 정도의 재원을 따로 마련을 해서 신규 대출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새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낮은 금리에 41조 원 내에서의 대출도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7월 시행하겠다라고 밝힌 거니까 아마도 이달 내에 뭔가 은행권하고 같이 이와 관련된 얘기가 지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새 출발 기금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 아닐까?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취지가 이제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 재원은 그러면은 정부 세수로 마련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일부는 금융권에서 같이 시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원이라는 게 전부 정부에서 다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 쪽에서도 보통 신용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들이 있고요. 네. 또 이 문제는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분들의 부실이 터진다라고 하면 이 전체를 금융권이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뭐 전부 정부의 세금이라든지 그 정부의 재원으로 다 감당할 것 같지는 않고요. 금융권하고 같이 아마 어떤 재원을 만들어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소위 영끌이라고 하죠. 대출로 투자에 네네. 나섰던 청년층 좀 빚이 적지 않은데 걱정스러워요. 이게 좀 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금리가 급하게 오르는 걸 이 젊은 세대들은 전혀 못 봤을 거고요. 사실 뭐 대부분의 세대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근 30년을 초저금리 시대에 저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매달 이렇게 막 금리가 올라가고 한꺼번에 0.5%포인트가 올라가고, 심지어 미국은 지금 1%포인트를 한 번에 올리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어쨌든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 투자자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뭐 뛰어들었던 2030 세대, 흔히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에 자산을 일구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까지 맞닥뜨리면서 자산 시장이 좀 무너졌고요. 가상자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식도 크게 조정을 받고 있었고, 네. 아까 영끌이란 표현을 해주셨는데 주변에서 돈을 다 끌어들여서 집도 마련한 2030 세대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산 시장이 망가지고 금리까지 인상되는 시기에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게 청년층을 위한 대책을 따로 좀 내놨습니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 이렇게 명칭을 했고요. 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 한시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김지훈 금융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후 심사 등을 통해서 이 도덕적 해이 과정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2030 세대는 따로 지원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햇살론 뉴스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해서 저소득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 또는 이자를 경감해주는 방식,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고, 원금 상환 유예 기간에는 이자율을 연 3.25%로 이제 고정으로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요.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거 이용하셔가지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일반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은 없습니까? 서민을 위한 지원책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대부분은 주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것에 대한 걱정도 대부분 이 주택담보대출과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세대출하고요. 그렇죠. 예. 워낙 원금도 크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단순히 주택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정부 입장에서도 수요가 주는,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대출 갚는 데 돈 쓰고 이자 내는 데 돈 쓰다 보면 경기 침체가 더 빨리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택구입자금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지금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우선 정부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이른바 안심전환대출을 40조 원 정도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올라갈 건데 고정금리로 갈아탄다라고 하면 그 부담을 조금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더군다나 이 전세와 관련된 부분도 20조 원의 재원을 25조 원까지 조금 더 5조 원 추가해서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채 경감 대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보증 한도도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심전환 대출 등은 한 9월쯤 시행 예정이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참고를 많은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것처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지금 대출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을 이렇게 내놓는 것은 지금 최근 상황이 그만큼 위기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의 금리를 한꺼번에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올해 연말까지 남아있는 금통위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연말이 되면 기준금리가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내가 대출받은 금리는 그보다 훨씬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나 원금을 갚는 데 쓰이는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기준금리를 높이고 있는 것인데 이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경기 침체로 가면서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우려스럽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내가 소비할 게 없구나 그래서 소비를 안 해버리면 네. 진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경제가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 부채 관리는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 경감이라든지 원금을 조정해서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네, 우리나라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있는 10에서 80